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법인과 관련돼서요. 이제 법인이 설립 절차를 통해서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그 정관이 정해놓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요. 그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법인은 이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제 행위 능력을 갖게 되고요. 그 행위 능력 범위 내에서 이제 법인의 이제 대표 기관이 이제 법인을 대표해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의 대표 기관이 법인을 대표해서 하는 행위는 바로 이제 법인의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은 이제 이렇게 대표 기관을 통해서 이제 권리를 취득하기도 하고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요, 자신의 그 행위 능력의 범위, 즉 권리 능력의 범위를 넓히고 싶습니다. 좀 넓히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때로는 그 권리 능력의 범위를 좀 좁힐 필요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좁힐 필요가 있다. 너무 넓은 것 같다. 우리 좁히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권리 능력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 정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정관이 정해놓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넓히고자 할 때 또는 줄이고자 할 때 이때는 반드시 정관을 이제 변경해야 되는 거죠. 자, 국가에 있어서도 국가의 어떤 통치 구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듯이 이때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시대에 맞춰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넓혔다, 줄였다. 자, 그러면은 정관 변경은 이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원들이 그 발기인들이 정관을 만들었고 그 발기인들이 사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원들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원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그 사원들이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해서요. 42조 보시면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자, 사원들에 의해서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 동의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수에 있어서요, 자기들이, 야, 우리는 4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 아니면은 2분의 1의 찬성만 있어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그 정수를 이제 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관은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 작성된 정관을 가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듯이요. 정관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또 주무관청의 이제 허가는 필요합니다. 자, 밑에는 이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인데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사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원이라는 개념이 없이요, 그 출연자, 재단법인을 만들었던 그 출연자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활동하는 이제 법인입니다. 따라서요, 자율적으로 여기는 사단법인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자신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은 정관의 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재단법인은 설립자라고 하는 타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타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다만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면은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탄력적으로 재단법인이 활동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못하지만은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재단법인에 있어서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45조 보시면은요. 자, 재단법인의 정관은요,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했다면 또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 동그라미 2번은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적당한 때에는 정관의 그 변경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무소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월세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사무실을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어떤 경우든지 어떻습니까? 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자율적으로 변경하지는 못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변경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46조를 보시면요. 또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설립자나 이사는 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그 목적 달성이 시대에 따라서 불가능해지면은 그러면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때는 그 정관의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이 정해놓은 목적까지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물론 모두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좀 더 시대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법인이 이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은 이렇게 정관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요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필요하면은 정관을 변경을 함으로써 활동 범위를 늘렸다 줄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관이 이제 계속적인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법인이 이제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망을 하듯이요, 법인도 뭐 영구 무한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인의 소멸요. 자, 법인이 이제 갑자기 소멸하게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법인도요, 우리 그만하자라고 해서 갑자기 소멸해버리면은 이 법인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갑자기 채무자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 사단법인 같은 경우 구성원이 있지만은 이 구성원들이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법인이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성원들의 그 법인에 대한 채권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 갑자기 소멸돼 버리면은 이 채권자는요, 갑자기 채무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돈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법인에 대해서는 또 채무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채무자, 이렇게 병이라든지 채무자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채무자. 그러면 채무자의 돈을 받아가지고 법인이 채권자의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법인이 사라져 버리면은, 소멸해 버리면은 이런 법률 관계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인이요,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멸도요,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이 소멸되는 절차는요, 일단 법인이 일정한 사유가, 그러니까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요,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든지, 또는 법인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 초과 상태가 돼서 파산이 되었다든지요.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계속 법인이 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더 많은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이제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또는 마찬가지 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겠죠. 법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또 달성을 했다든지, 또는 또는 불가능하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법인은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 소멸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바로 법인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설립할 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듯이 소멸할 때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소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요, 일단 그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 활동을 정지하는 것을 우리는 해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산을 통해서요, 먼저 활동을 정지한다는 거죠. 법인의 활동을 이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활동을 정지했다고 해서요, 바로 법인이 소멸돼서는 안 되고요, 이런 채권 채무 관계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인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승계가 됩니다. 그러나 법인 같은 경우는 상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속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인은 활동을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를 시킨 다음에 비로소 이제 법인은 소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를 이제 해결하는, 정리하는 절차, 이것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청산은 쉽게 말하면은요, 빚잔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소멸되기 전에는 빚잔치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산은요, 청산 활동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고요. 채권을 이제 추심을 하는 거죠. 채권을 추심하고요. 추심이라는 건 받아내는 것이죠. 채권을 추심하고 또 갚아야 될 채무에 있어서 이제 변제를 하는 거죠. 채무를 이제 변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를 변제한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거죠. 재산 정리.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재산 정리라는 거죠. 재산을,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정리한 이후에 비로소 이제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넘기시면은 이제 해상과 청산 절차로 이제 들어갔는데, 밑에 있네요. 29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해산과 청산이 필요한데, 이제 세 번째 단락 위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먼저요, 해산에 의하여 법인은 본래 적극적인 활동을 이제 정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저상 관계를 이제 정리하는 청산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산 관계가 모두 종결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러면은 이 채권 소멸 활동을 정지했다고 하더라도요,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청산을 위해서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계속 유지돼야 되겠죠. 법인격이 유지돼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청산 단계에 있는 법인, 이런 법인, 아직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해산을 통해서 청산 단계로 들어가서 아직 소멸되기 전의 법인, 이런 법인을 우리는 청산법인이라고 합니다. 청산법인. 그러면은 이 청산법인은요, 이제 청산법인은 원래 자기들이 만들었던 정관에 정해놓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산법인은 이 청산사무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해산을 했는데 새로운 어떤 돈을 빌린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청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청산법인이 되는데, 청산법인은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이런 활동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요, 여기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만약에요, 청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게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채무가 초과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얼른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파산 신청. 파산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채무 초과 상태가 됐다는 것은 채권자가 돈을 다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채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채권자가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돈을 다 못 받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법인의 이사, 이 청산법인에 있는 그 대표자를요, 특히 이제 청산인이라고 합니다. 청산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요. 청산법인에서는 청산인이 법인을 대표하게 되는데 보통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그 청산법인, 그러니까 그 법인을 운영할 때 엉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운영에 책임이 있는 그 이사가 이사한테 청산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청산 절차를 위해서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반드시 파산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법원에서 그 파산 재산을 관리할 파산 재산 관리, 즉 파산 관제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은요, 파산법에 있지 우리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돈이 남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았을 때. 그러면 이제 자녀 재산, 남아있는 자녀 재산을 이제 분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자녀 재산 분배를 할 때는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그 구성원들한테 분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는 것은 영리법인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요, 자녀 재산을 그 사원의 구성원들이 분배받아 갈 수는 없고요. 비슷한 목적의 다른 법인에게 이렇게 그 이전이 된다든지, 또는 비슷한 목적의 다른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고에 귀속이 되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 구성원들한테 배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산법인은요, 이제 이런 활동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만 이제 청산법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법인의 그 권리 능력은 이 법인에서만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산법인이 나오고요. 그래서 청산법인은 이제 종전의 법인과 이제 동일성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종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죠. 다만 그 권리 능력의 범위만 이런 범위로 이제 제한이 됩니다. 권리 능력 범위만 제한이 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그 다음에 소멸되기까지 어떤 법인의 이제 절차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법인과 관련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칠해가지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사람의 단체를 사단법인, 재산의 단체를 재단법인 했는데요. 현실에 있어서요, 사람의 단체, 실질은 사람의 단체예요. 그래서 정관도 있고, 조직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대표자도 있고, 사원총회도 있고, 다 있는데,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사단들이 많이 있어요. 법인 등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뭐 교회나 종중 이런 겁니다. 교회를 보시면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요. 교회에 이제 재산이 뭐 부동산이 많죠.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합니다. 재산이 많이 있어요. 재산이 있었을 때 이제 민법상의 이제 법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법인이요. 이거 그러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재산은 어떻습니까? 신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산이 되는 거죠. 신도들의 헌금.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신도들이 어떻게 돼요? 신도들의 어떤 단체가 되는 거죠. 교회는 갑교회다라고 했을 때는 갑교회는 하나의 신도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면 갑교회가요, 이제 사단법인으로서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법인화가 되는 거죠. 자, 법인화가 되면 이런 점들이 생깁니다. 법인화가 되면요, 주무관청에 이제 간섭을 받게 돼요. 그 가장 큰 간섭이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요,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투명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투명하게 할 만한 인적 조직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속적인 어떤 이제 법에 간섭을 받기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요, 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신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제 하나의 단체, 사단법인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증,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중도 문중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문중도 그 동일한 그 손조를 모시는, 시조를 모시는 이제 사람들의 단체죠. 후손들의 단체를 종중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는 문중이라고 하는 거죠. 문중 같은 경우도 이제 문중 땅들이 있는데요. 그 문중도 사람의 이제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죠. 그러면은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법인화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법인화가 안 돼 있는 문중들이 많죠. 자, 법인화가 안 돼 있는 문중들은 그러면 이제 법인화가 안 돼 있는 문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단체인 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이러한 법인을 법인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이제 사단 이렇게 표현해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화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다 봐요. 법인 아닌 이 말을 또 이렇게 한자를 써가지고 비법인 사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있었을 때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현실에서는 이렇게 법인화가 안 되는 사단, 법인화가 안 돼 있는 재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실에서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자 하는 그 법의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제 법인 아닌 사단도 종류가 다양하겠죠. 교회나 종중, 무슨 팬카페, 뭐 다음 동호회, 무슨 뭐 동아리, 이런 것들이 다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권리력 없는 사단인데 그 성격이 워낙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은요, 민법의 규정은 없어요. 딱 한 조문 있습니다. 한 조문. 한 조문을 제외하고는 법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거기 보죠. 자, 그 개념은요,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자, 재단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단도요, 어떤
보통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법인의 대표적인 게 학교법인인데요. 그래야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졸업장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뭐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유아원, 유치원, 타가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독지가가 어떤 그 시골에다가 유아원을 만들어줬다, 타가소를 만들어줬다 라고 했을 때는 뭐 타가소나 유아원 같은 경우는 무슨 졸업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재단법인으로서 법인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법인 이제 재단이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관련돼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2번 보시면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는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단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단이에요. 형식적으로 등기만 안 됐을 뿐이기 때문에요.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다 준용을 합니다. 다만 법인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를 전제로 한 것. 그리고 법인격이 없어요.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 즉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 그러니까 등기죠.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지만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법인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다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거죠. 사단 규정, 유추 적용. 사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경우, 법인격. 즉 등기 전제 규정들은 이제 적용될 수가 없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법인격이나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은 제외가 될 것이고 그 이외에는 사단에 관한 규정들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다 유추 적용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 민법에는요, 딱 하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규정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가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이제 교회는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겠죠.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동산을 누가 소유한다라고 볼 것이냐 이거죠. 이 부동산을 누가 소유한다고 볼 것이냐. 교회 자체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성원들이죠. 그 신도들이 되겠죠. 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재산이 증식이 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딱 하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비법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구성원들이 여기에 신도가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때 그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그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요. 그래서 우리는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 이제 공동 소유하는 형태는요. 공유하고 합유, 총유 세 종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고요. 일단 총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신도가 10,000명이면 10,000명으로 공동 소유한다고 하게 되면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 등기는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텐데 소유자가 10,000명이면 10,000명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등기부에 10,000명 이름을 기재한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어쩔 수 없다. 10,000명으로 다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교회의 이름으로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 능력은 인정을 합니다. 등기 능력은 인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제 등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등기법에 있어요. 이건 민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소유자가 10,000명이면요. 등기는 이제 각 교회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했는데 이 교회와 분쟁이 생겼을 때요. 자, 교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소송을 제기할 때요. 자,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교회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채무자가 됐을 때
교회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교회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신도들 10,00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을 현실적으로 제기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비법인 사단도요, 당사자가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비법인 사단 명의로 소는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들 명의가 아닌, 그래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때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제 피고라고 하는 거죠. 이 원고나 피고를요,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당사자 능력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돼서는요, 이렇게 세 조문만 두고 있습니다. 세 조문만. 민법, 부동산 등기법, 민사소송법에서. 그래서 요것을 제외하고는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에, 민법 사단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도요, 여기가 이제 유아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유아원이다. 그러면 유아원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유아원은 어떻습니까? 권리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아원 명의로, 그러면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유아원 재산도 아니고, 누가 재산이 되느냐? 그러면 뭐 주인 없는 재산이 되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유아원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유아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제 비법인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런 말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아원은 권리 능력은 없지만은 유아원 자체가 소유한다라고 봅니다. 이건요, 비법인 재단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히 비법인 사단, 요게 이제 특히 중요합니다. 요건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러나 비법인 재단은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법인 재단은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되지는 않고요. 주로 비법인 사단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제 법인에 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요,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민법에 의해서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 법률관계는 권리의 의무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느냐 해서요, 권리의 주체에 관한 내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그 주체가 이제 권리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있겠죠. 권리의 대상. 권리의 대상을 우리는 권리의 객체라고 합니다. 권리의 객체. 대상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권리의 대상인 객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권리의 대상을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크게 채권과 이제 물권이 있는데요. 자, 채권의 객체는요, 채권은 어떤 이행할 요구, 사람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 채무는 사람의 행위를 이제 그러니까 행위로 하여야 될 의무, 이걸 채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객체는 일단 이렇게 일정한 사람의 행위, 인간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때 인간의 행위를 급부라고 했죠. 급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자, 물권의 객체는 이제 물건을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객체는 급부, 물권의 객체는 이제 물건이 되는 거죠. 자, 이렇듯요, 그 권리의 객체는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권리의 대상, 그 객체는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채권의 객체는 채권법 시간에, 물권의 객체는 이제 물권법 시간에 하는 것이 이제 맞겠지만은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게 있죠.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에 대해서 10억 원으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이제 채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갑은 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라. 을은 갑에게 X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라.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한 권리인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자, 채권의 목적은 인간의 행위예요.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 그 다음에 X 부동산을 넘겨주는 행위예요. 그러나 이런 채권들, 인간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만은 간접적으로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 10억 원이라는 것, X 부동산, 이건 물건이 되는 거죠. 물건. 그래서 물건이 되다 보니까 이 물건을 이전하는 행위, 대금이라는 물건을 지급하는 행위, 이렇게 행위가 인간의 행위인 그 급부가 간접적으로 물건과 또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채권의 객체는 단순히 인간의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물건과 부수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도 물권의 객체 물건과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권의 객체의 물건을 총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채권도 물건과 또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채권 중에서는요, 물건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위임 계약을 했을 때, 뭐 부탁을 했을 때, 또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물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오로지 인간의 행위만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물건을 부수적으로 물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인간 행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 물건을 이제 총칙에서 따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요, 이제 권리의 객체 가지고요. 권리 객체는 이제 권리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권리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민법의 규정은요, 다양한 내용 중에서요, 민법 총칙에서는 물건에 대해서만 이제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리와 직접 간접적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총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물건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해가지고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물건의 개념이 있죠. 자, 우리 범법은 이제 민법을 말하는 거죠. 자, 민법에서 물건이라 하면요, 유체물 및 정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쉽게 말하면요, 그 정의가 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체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분필, 책상 이런 건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유체물은 다 사고 팔 수가 있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토지나 건물도 유체물이 됩니다. 그러나 유체물 중에서도요, 하늘에 떠 있는 별, 태양, 달 이런 것도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도 유체물이긴 하지만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물건의 법에서 제외시키는 거고요. 또 무체물,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고 팔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전기죠. 전기. 이런 것들은 또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건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을 분류하는 것은 이제 그런 또 특별한 실익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요, 물건의 분류를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류가요, 이제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분류입니다. 동산과 부동산. 자, 이것은 책을 통해서 보죠. 자,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토지나 건물 이런 걸 말하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의 대표적인 게 토지가 되죠. 그리고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이제 물건이 바로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토지와 그 정착물, 그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 바로 부동산이 되고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으면 이게 동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3월 1일 날요. 3월 1일 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채권만 발생한 것이고요. 3월 31일 날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제 이전 행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물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 계약을 했던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채권을 주장하지는 못해요.
특정에 대해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못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알도록 공시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물권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을이라는 사람의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물권은 그 계약을 했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자, 제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물건을 샀던 사람,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던 사람이 되겠죠. 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행위,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뭐 인도 행위가 되겠죠. 인도, 뭐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소유권 이전 행위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합치, 인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이제 당사자의 합의, 플러스요 반드시 외부적으로 공시 방법을 거쳐야 됩니다. 공시 방법. 물권이 나에게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물권을 이제 우리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공시 방법과 관련돼 가지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 방법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그래서 물건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나 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 없이요. 점유 이전만 받으면 됩니다. 즉 점유가 바로 공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우리는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도만 하면 되지만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 이런 데 이제 실익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지만 동산은 또 선의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익들이 있는데요. 그 자세한 실익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천천히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일단 동산과 부동산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 대표적인 것이 그 정착물에 있어서는 건물이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 이외에 움직일 수 있는 재산들은 다 동산이 된다. 그리고 두 가지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물권 취득에 있어서 공시 방법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는요, 또 이제 그 동산, 부동산 구별 이외에요. 이제 주물과 종물이라는 이제 구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주물과 종물은요, 요런 걸 의미합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배를 팔고 있어요, 배를. 보트 같은 걸 팝니다. 보트. 이렇게 뭐 모터보트가 아니라요. 이제 보트 이제 같은 이제 배를 팔고 있어요. 배. 고무보트를 팔고 있어요. 고무보트. 고무보트를 팔고 있는데요. 이 고무보트에는 이제 노가 있어야 되겠죠. 노. 그래서 노가요. 노가 옆에가 또 이렇게 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노가. 노를 이제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노라고 해보죠. 여기에 하나. 이렇게 노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제 노가요, 노가. 여기에 노가 이렇게 따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가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분리가 안 되면 여기에 딱 박혀져 있겠죠? 박혀져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가능해요.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갑에 대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배를 사러 갔습니다. 배를 사러. 그래서 보트를 얼마에 팔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100만 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100만 원. 그 배를, 보트 이제 배죠? 그래서 배를 100만 원에 팔기로 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그렇다, 알았다 그래서 배를 이제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서 이제 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요, 이제 여기가 배가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노를 4개도 딱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나는 배만 100만 원에 팔았지 노는 팔지 않았으니까 노는 놓고 가시오. 노도 가져가고 싶으면 또 20만 원, 하나당 이제 5만 원씩 해가지고 20만 원을 더 주고 가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겠죠. 무슨 소리냐? 배가 있으면 노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당연히 노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에 산 것이다. 그러니까 노도 달라고 할 것이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난 노까지 포함한 적이 없고 배만 팔기로 했으니까 배만 100만 원 주고 가져가고 노를 가져가고 싶으면은 20만 원 더 줘라. 나는 노만 팔았지 배는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갑과 을이 어떻습니까? 이 노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툼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100만 원만 주고 이 노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100만 원 주고 배만 가져갈 수 있느냐죠. 자, 계약서상으로는요. 배만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배만. 계약상으로는 배만 했죠. 배만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배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물건은요. 물건을 보니까는 비록 당사자가 100만 원 주고 사고 팔기로 하는 것은 배만 사고 팔기로 했습니다. 배만. 그러나 이 노가요. 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그 물건이 되는 거죠. 물론 노와 배는요. 하나의 물건은 아닙니다. 따로따로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요. 노가 배에 딱 접착이 돼 있어가지고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를 100만 원 주고 샀으면은 그 노가 접착되는 배를 다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노가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배는 따로 사고 팔 수도 있고요. 노만 또 따로 사고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원래는 따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배만 계약했으면은 배만 100만 원 주고 가져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노와 배의 관계를 보니까요. 배에 있어서 노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라는 거죠. 이 물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배를요, 주된 물건이라고 하고요. 주된 물건이라고 하고, 이 노를 종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배가 있어야 노가 필요한 거죠. 배와 노는요, 그 목적이 주된 목적을 위한 종된 목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물건 사이에요.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된 물건이고 이것이 종된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보통 우리가 배만 사고 팔 때는 당연히 노도 따라온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어떤 물건이요.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주물에 대해서만 처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종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계약을 한 걸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물종물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백조를 보시면요. 자,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여요. 상용이라는 것은 항시 그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항시 그 사용에. 노가 없으면 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항시 그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둘 다 이제 갑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의 사유에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이때는 그 부속물은 이제 종물이 되고요. 종물이 되고, 그러니까 부속물이죠. 상용에 공하는 물건은 종물이 된다는 거죠. 종물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효과로서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거죠. 주물의 처분에. 그래서 주물을 팔게 되면 종물도 당연히 판 걸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100만 원 주고 어떻습니까? 노까지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요. 당사자가요. 아무런 당사자가 약정이 없었을 때입니다. 만약에요. 갑과 을 사이에요. 배만 100만 원 주고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배만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주고 배만 가져가야 되겠죠. 아니면 처음부터요. 갑과 을 사이에 배와 노를 합쳐가지고 100만 원에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주고 당연히 배와 노를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당사자가요. 노를 함께 사고 팔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약정이 없었을 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된 물건의 처분은 종된 물건의 처분도 이제 뒤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주물의 처분은 종물, 그러니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거죠.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을은 특별한 말이 없었을 때는 종된 물건인 노에 대해서도 이제 소유권을 100만 원만 주고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주물종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물종물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 과연 종된 물건이 되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데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주물 소유자와 종물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이때는 종물로 봅니다. 종물로. 그래서 여기 개념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분류 방법은 이제 원물과 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원물 과실이 있는데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돼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돼지를 한 마리 키워요. 돼지를 한 마리 키운다라고 했을 때, 이 돼지가 이제 소유권이 갑에게 있습니다. 갑에게. 근데 그 돼지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돼지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 새끼 돼지는요, 이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당연히 산출되는 물건이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는 천연과실이라고 합니다.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당연히 생기는 어떤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하고요. 이 천연과실을 생기게 한 이 돼지, 어미 돼지를 우리는 원물이라고 합니다. 원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원물과 이제 과실이 나오죠. 과실. 자, 그러면은 원물의 소유자가 갑이었을 때, 그러면은 새끼를 낳을 때 이 새끼가 과연 누가 소유하냐 하라는 겁니다. 누가 소유하냐. 뭐 굉장히 단순한 것이죠. 어미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으니까 당연히 새끼에 대한 소유권도 갑이 갖겠죠. 그래서 천연과실이 발생을 했을 때 천연과실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천연과실은요, 원물의 소유자가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요, 원물의 소유자가 갖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뭐 산을 가지고 있으면 산에서 나무가 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산에서 나무가 자랄 때 산에서 나무가 자랍니다. 용법에 따라서 나무가 자라면 여기에 열매가 맺게 되겠죠. 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의 소유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요, 보통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면은 소유자인 갑이 열매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나무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열매에 대해서 소유권도 당연히 갖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임대를 해줬을 때요. 을에게 전세를 내줬을 때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 갑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이고요.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권자입니다. 사용권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나무에 대해서 생긴 열매를 과연 소유자 갑이 갖느냐 아니면은 사용권자 을이 갖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나무에 대한 사용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자는 나무에 대한 사용권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나무에 대한 사용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 생기는 열매들을 사용권자인 을이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을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들도 이제 천연과실이 될 텐데요. 천연과실을 누가 소유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그 원물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천연과실을 수취할 텐데, 예외적으로 원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물건의 사용권자들은 원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수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천연과실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법정과실이 있는데 먼저 천연과실을 보죠. 자, 101조 1 보시면요,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라고 하고요, 천연과실을 산출하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합니다. 자, 102조 보시면 1항 보시면 천연과실은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관련돼서 그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속하게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천연과실의 수취권자 해가지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선의의 점유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용권자들입니다. 사용권자. 선의의 점유자도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연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즉 천연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과실은 사용권자에게 갑니다. 소유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으니까 요것들은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연과실을 누가 수취하느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천연과실은요,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이제 산출되는 것을 우리는 천연과실이라고 하는데요. 또 법정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1조 2항 보시면 이때 법정과실은요, 그러니까 물건의 사용대가를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법정과실.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고요. 임대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으로서 X 건물을 이 사람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임차료가요. 임차료가 30만 원이라고 해보죠. 월 임차료가 3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월 임차료인 30만 원이요. 이 30만 원을 우리는 차임이라고 한다고 했죠. 차임. 우리는 월세라고 하지만은요, 좀 더 넓은 의미로서는 차임이라고 합니다. 빌리는 대가예요. 그러면 이 차임은 X 물건에 대한 사용 대가가 되겠죠. 사용 대가로서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차임,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물건의 사용 대가를 말하는 거죠. 자, 법정과실은요, 이 물건의 사용대가라고 했을 때 법정과실은 이렇게 차임도 될 수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요,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 원을 빌렸으니까 1억 원은 또 물건이 되겠죠. 그 1억 원을 빌리는 대신에 매달 달달이 50만 원을 이자로 갚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1억 원의 그 금전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자도 어떻습니까? 이자도 원본 1억 원에 대한 사용 대가가 되겠죠. 따라서 차임이나 이자 이런 것도 우리는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물건의 사용 대가를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법정과실은 누가 수취하느냐? 그러니까 법정과실은 이자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요. 임대인이 월세 받는 것이고 돈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물, 그러니까 원본이죠. 이 물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물이 되겠죠. 물건이나 원물이 될 텐데 원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법정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자, 매달 말일에 을이라는 사람이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갑이요, 이 건물을요, 병한테 팝니다. 파는데요, 이 사람이 4월 20일 날 물건을 팝니다. 자, 그래서 4월 20일 날은 병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겠죠. 4월 20일까지는 여기가 30일이고요. 20일까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요 10일 동안에는 이제 병이 소유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월세를 지급할 때는요, 물건의 사용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데 20일 동안의 이제 사용대가는 어떻습니까? 갑의 물건을 사용한 대가가 될 것이고 10일 동안의 물건의 사용대가는 병의 물건을 사용한 대가가 되겠죠. 따라서 차임을 지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일수에 계산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20만 원은 갑이 가져야 될 것이고 10만 원은 병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법정과실은요, 그 일수에 비례해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102조 2항 보시면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수취한 권리에 어떻게 돼요? 존속기간.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20일 동안에는 갑이 소유했던 물건, 10일간은 이제 병이 소유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월세를 낼 때도 30만 원을 줄 때 갑에게 20만 원, 병에게 10만 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월세 중에 10만 원은 병에게 귀속되고 20만 원은 갑에게 귀속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취득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요, 물건을 넘기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어떻습니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병에 4월 말일날 월세는 병이 전부 다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병이 미리 갑한테 20만 원을 주는 경우가 흔하죠. 먼저 20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4월 월세를 이제 30만 원을 병이 받는다든지 또는 아예 어떻습니까? 이런 계산 없이요. 그냥 마지막 달 월세는 그냥 병이 받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이번 달 월세는 갑이 받기로 했다든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그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병이 전부 받기로 했으면 병한테 30만 원 주면 될 것이고 갑이 30만 원을 전부 다 받기로 했으면 갑한테 30만 원을 주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당사자 약정이 없어요. 약정이 없이 누가 받기로 했는지 약정이 없을 때는 그때는 존속기간에 비례해서 이제 법정과실이 귀속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뭐 원본이 1억 원, 1억 원이 채권이라고 했을 때는 월세가 뭐 그러니까 1억 원에 이자가 30만 원으로 했을 때요.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1억 원에 대해서 갑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자를 매달 3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갑이 4월 20일 날요. 그 1억 원의 채권,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병에게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1억 원의 채권은 어떻습니까? 20일 동안은 갑이 가지고 있고 10일 동안에는 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존속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요. 이제 권리의 이제 객체가 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건을 살펴봤고요. 자,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아주 깊은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만 나왔고요. 민법 총칙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5장입니다. 5장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시험 문제도 지금까지 했던 내용보다 제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도 더 많이 나오고 좀 더 법률 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5장부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이해한 부분만큼만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지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그냥 좀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또 반복을 하니까요. 자, 그럼 잠시 후에요. 이제 제5장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